엄마, 차별받은 건 저라고요. 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감 능력 없으세요? 너는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내가 해준 것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오히려 내 형한테는 더 못해줬어. 이게 현실이야. 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치는 둘째 아들을 보며 마음 한편이 아프면서도 단호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둘째 며느리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듯 고개를 숙였고 조심스레 제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좀 무뚝뚝하게 해서 마음 상하신 거 알아요.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난 서운한 적 없어. 꼭 고부 사이가 가깝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니? 이번 여행은 제가 하도 졸라서 다녀온 거예요. 이 사람한텐 잘못 없어요. 너희 여행 다녀온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그래? 난 전혀 신경 안 써. 에이, 왜 그러세요? 많이 서운하셨죠? 앞으로는 저희가 더 신경 쓸게요. 나는 너희 손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있어. 너희가 잘하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엄마, 자식이 좀 서운하다고 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틀린 게 뭐가 있겠니? 너 말대로 누구에게 뭘 해줬는지 생각해 보니까 내 형한테 덜 해준 게 맞더라. 그래서 이제라도 해주겠다는 거야. 지금 저 괘씸해서 이러시는 거잖아요. 아니야. 너 어렸을 때 예쁜 짓 하는 거 다 봤으니까 지금은 아무 기대도 없어. 너를 괘씸하게 여기고 말고 할 가치도 없다는 말이야.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목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장영순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아왔습니다. 나 자신의 욕심은 뒤로 하고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채워주려고 애썼죠. 제게는 언제나 가족이 가장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절약하고 아끼며 사는 게 어느새 당연하게 느껴지더군요. 내가 희생하는 만큼 우리 가족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제 자신의 욕구는 자연스레 뒷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특별한 일도 없이 그저 놀고 먹기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집안 형편은 갈수록 어려워졌고 저는 어린아이들을 남겨두고라도 밤낮 없이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점점 집을 비우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말도 없이 외박을 일삼았고 결국엔 생사조차 할 수 없게 되었죠. 어린 두 아이를 혼자서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곁에 두고 돌보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국밥집을 열기로 마음먹었죠. 처음엔 막막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내야 한다고 다짐하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이지 힘들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여자 혼자 식당을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하루하루가 실감이 났죠. 돈도 안 내고 나가는 손님들도 있었지만 그저 속으로 사귀며 넘어가야 했습니다. 거기다 술에 취해 와서 행패를 부리는 동네 남정네들까지 속이 끓어올라도 웃으며 참아야만 했어요. 제겐 이 식당이 그리고 이 일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없는 생계였으니까요. 그렇게 애써 일한 덕분에 두 아들은 부족함 없이 잘 자라주었어요. 고생한 보람을 느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늘 감사했죠.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제 자신에게 돈을 쓰는 일에는 인색하기만 합니다. 아껴야 한다는 마음이 몸에 배어서인지 이제는 그게 제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네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아비 없이 자란다는 서러움만큼은 절대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만큼은 부족함 없이 채워주고 싶었죠. 특히 두 아들이 결혼할 때는 꼭 집 한 채씩은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습니다. 내 아이들만큼은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도록 뒷받침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두 아들의 통장에 한 푼, 두 푼 정성껏 돈을 모아갔습니다. 결혼할 때가 되면 그 돈을 주겠다고 마음먹고요. 첫째 아들이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망설이면서도 그동안 모은 통장을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형이 받았던 지원을 기대하며 다소 서둘러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첫째는 제가 조심스럽게 내민 통장을 받아들고는 처음엔 당황한 듯 멍하니 바라보더군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통장만 응시하던 아이가 문득 눈가가 촉촉해지며 천천히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고마움과 놀라움 그리고 말로 다 표현 못할 감정들이 담겨 있었죠. 엄마,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첫째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기지 못한 채 고맙다고 몇 번이고 되뇌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가슴이 찡해져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제 마음이 아이에게 전해진 것 같아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통장을 내미는 순간 둘째는 기다렸다는 듯 가볍게 웃으며 자연스럽게 통장을 받아들였어요. 마치 당연히 받을 것이라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죠. 첫째와는 다른 그 태도에 잠시 마음이 씁쓸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든든한 지원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으리라 생각하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창규야, 창호도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 벌써요? 참, 녀석도. 이제 갓 취직했으면서 돈은 어디서 나서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너한테 내가 해준 거 봤으니 그거 믿고 있는 거 아니겠냐? 아이고, 저도 조금 보탤게요. 저도 엄마한테 많이 받았으니 이 정도는 하게 해주세요.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창호에게 결혼할 때 주려고 돈 많이 모아뒀다. 엄마, 진짜 그거 다 주시고도 괜찮으시겠어요? 창호에게까지 다 챙겨주시면 엄마 쓰실 게 없을 텐데요. 얘야, 그 돈은 내가 20년 넘게 너희 주려고 모은 건데 하루아침에 그걸 나를 위해 쓴다고 생각할 수 있겠니?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는 엄마도 좀 편히 쓰고 사세요. 매일 저희한테만 퍼주시지 말고요.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봤으니 알 거 아니냐? 내 새끼한테 해주는 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그래도 저희가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엄마. 됐다. 너는 따로 도와주던지 가구를 사주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저는 첫째 창규에게 둘째 창호가 결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취직한 지 1년도 채 안 된 창호가 서둘러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솔직히 걱정이 앞섰죠. 창규도 제 마음과 같았는지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기더군요. 그래도 창규에게 해준 것처럼 창호에게도 결혼 준비에 보탬이 될 만큼의 돈을 마련해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뿐이니 이 정도면 여자 쪽에서도 함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오랜 세월 모아온 통장을 창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창호 내 몫이다. 결혼할 때 쓰라고 엄마가 모아놨던 거야. 감사해요. 저 거절 안 하고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내가 어렸을 적에 은행에 데리고 갔던 그때부터 쭉 모아온 거란다. 둘째가 통장을 펼쳐서 마지막 장까지 넘겨보며 잠시 멈췄는데 표정이 어딘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려 그냥 넘기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니? 뭐 문제 있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게 아니면 뭔데? 뭔지 솔직히 얘기해봐라. 엄마, 형이랑 저랑 똑같이 지원해 주시는 거 맞죠? 혹시나 해서요. 그래,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넣었고 10원 한 장 차이 없이 모아온 돈이야. 그래요. 근데 형 집은 이거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저는 둘째 아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집을 구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제 마음에 맴돌았죠. 첫째 아들 때처럼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리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런 반응이 돌아오리라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네 형은 결혼한 지 꽤 됐지 않냐? 그때 당시에 집을 사놓은 게 올라서 그렇겠지. 그때랑 지금이랑 물가가 다른데요?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저는 더 챙겨주시지. 둘째가 저에게 푸념을 늘어놓더군요. 저도 요즘 몇 년 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걸 알고 있어서 창호의 마음을 아예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미로서 이 정도로 지원해줬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쯤은 듣고 싶었는데 그런 말이 전혀 없으니 속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하다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저도 그때 같이 받아서 집 하나 사둘 걸 그랬나 싶어서요.
내가 늦게 줘서 미안하구나. 결혼할 때 주려고 모은 돈이니 지금 주면 될 줄 알았다. 둘째 창호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주변 집 시세를 검색하고 있더군요. 마음 한구석이 서운해졌지만 그저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출 좀 끼면 어떻게든 살 수 있겠어요. 너 지금 자꾸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다고요. 그래? 받을 마음 없으면 그냥 두고 가라. 나도 욕먹어 가면서까지 억지로 내게 돈 줄 이유는 없어. 아니, 그냥 있는 사실 말한 건데 왜 그러세요? 사실을 말한 거면 최소한 내가 너를 위해 20년 넘게 모은 돈을 건넬 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는 나와야 하지 않겠니? 저도 감사하죠. 근데 그런 걸 굳이 말로 해야 하나요? 대출을 더 받아야겠다. 돈이 부족하다. 이런 말은 잘도 하면서 정작 감사합니다 같은 말은 왜 그렇게 어려운 거니?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 마음을 왜 말로는 못해? 죄송해요. 형도 받았으니까 저도 그냥 엄마가 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창호는 내내 장난스러운 말투로 대화를 이어가다가 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걸 느꼈는지 슬쩍 다가와 애교를 부리더군요. 순간 이렇게까지 지원해주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내 마음을 접었습니다. 저도 후회, 안 줘도 후회라면 결국 제 자식인데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싶었거든요. 창호와 그의 아내가 결혼해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살아주기만 한다면 그게 결국 제게도 가장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아들 결혼을 다 시켜놓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제 노후 계획을 세워볼 때라고도 마음을 먹었었죠. 그런데 제가 그리던 것과는 다르게 창호가 결혼하고 난 후엔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누가 봐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참 순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배려심도 많아서 오히려 제가 첫째 며느리 덕을 본 일이 많았죠. 그런 저희를 보며 주변에서도 하나같이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드셨네요 라며 칭찬해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조금 다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이라 상대적으로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었죠. 특히 둘째 내외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 때가 많아서 가족 모임을 할 때면 늘 어딘가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마음이 첫째 아들 내외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민거리가 생길 때마다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첫째 며느리에게 의지하게 됐죠. 오래 봐와서 편한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둘째 며느리가 제 행동을 곱게 보지 않는다는 느낌을 자주 받아서였어요. 제가 시어머니로서 시집살이 시킨다는 말을 듣기 싫어 함부로 대하려 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사실 둘째 아들 내외는 애초에 자주 찾아오지도 않고 만날 때도 어딘가 대면대면했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지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일찌감치 생각하게 되더군요. 두 아들이 성향이 다른 만큼 며느리들도 각자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저는 큰 기대나 욕심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적당히 지내면 그걸로 됐다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아이고, 사장님. 괜찮으세요? 이걸 어쩌면 좋아. 뜨거운 국밥을 들고 가던 직원이 저와 부딪히는 바람에 저는 그만 팔에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 국밥을 만들어 오며 뜨거운 열에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고통은 정말 참을 수가 없더군요. 너무나도 뜨거워서 순간 숨조차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화상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 부부가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와 주었어요. 그들은 제 곁에서 치료 방법을 하나하나 상의하며 마음을 써주었죠. 심하게 다친 제 손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익숙하던 일에서 이런 큰 사고를 당한 게 믿기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거든요.
이제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엄마, 뭘 어떻게 하긴요? 치료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의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다 괜찮아지실 거예요. 다행히 첫째 아들 부부가 제 곁에서 위로해준 덕분에 금세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손을 쳐다볼 때마다 불안하고 눈물만 났는데 두 사람이 옆에서 힘이 되어주니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더군요. 나이가 있다 보니 화상 후에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잠시 동안 입원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첫째 내외가 꾸준히 찾아와주고 제 상태를 걱정해주니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니들 먼저 들어가 봐라. 나 혼자 있어도 괜찮다. 손이 이래서 어떻게 혼자 식사를 하시려고요? 여보, 내가 어머니 옆에 있을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그럼 내가 집에 가서 필요한 거 이것저것 챙겨올게. 첫째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제 병상을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화상을 입어 양손이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지만 첫째 며느리와 아들이 옆에 있어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둘이 아니었으면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편치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회사도 나가지 않은 채 벌써 일주일 가까이 제 곁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뒤섞여서 어떻게든 빨리 회복해서 첫째 내외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야, 너 회사는 안 나가도 되는 거냐?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어머니는 오직 건강만 생각하세요.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사실 저 사직서 냈어요. 이제 지우도 엄마 손 많이 갈 나이라 제가 옆에 있어줘야 할 때라 생각했어요.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아이고, 내가 늙어서 결국 니들한테 민폐만 끼치는구나? 어머니, 그런 소리 마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저희가 어머님 덕분에 여기저기 이사 다니지 않고 편하게 한 곳에 자리 잡고 아이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정된 생활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첫째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저는 그만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첫째 아들 부부가 늘 저를 잘 챙겨주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저를 아끼고 고마워하고 있다는 걸 직접 들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마음 깊이 전해지는 그 진심에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는 여전히 제 곁을 지키며 살뜰히 저를 돌봐주었어요. 작은 것 하나까지 챙겨주며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모습을 보니 덕분에 제가 버텨내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손 상태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참담한 마음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어렵지 않은 수술이라니까 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똑똑한 의사 양반들이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나야 뭐 걱정할 것도 없다. 어머님, 겁먹으신 것 같은데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솔직히 무섭기는 무섭지. 손이 안 나을까 봐도 걱정이고 혹시라도 수술이 잘못되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아무리 걱정 말라 해도 마음처럼 쉽진 않구나. 어머니, 예후 좋을 거라고 설명 들었잖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래, 내가 얼른 나아야 너희도 좀 편히 쉴 텐데. 매일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켜서. 첫째 아들 내외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내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긴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예상치 못하게 둘째 아들 창호까지 와 있더군요. 창호가 제 걱정에 이렇게 병원까지 찾아와 준 걸 보니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엄마, 아프지는 않으세요? 아프긴 진작에 다 아팠지. 이제 남은 건 나아서 나오는 일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데 너 재수 씨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왔어? 내가 왔으면 됐지. 또 우리 집사람까지 걸고 넘어지는 건 왜 그래? 뭐라고? 그래도 어머니가 아파서 입원해 계시는데 맨날 와서 병수발 들라는 것도 아니고 수술날에 얼굴 한번 안 비치는 게 말이 돼. 여보, 그만해요. 어머님 수술 막 끝나셨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꺼내는 거 아니에요.
두 아들은 제가 병상에 누워있는 앞에서도 부쩍 투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우애가 각별한 건 아니었지만 이 정도로 사이가 나쁘진 않았기에 그 모습을 보며 저도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창호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형 말에 기분이 상했다며 간단히 인사만 하고는 곧장 병실을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그런 창호의 모습에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진통제를 맞고 피곤함에 저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희미하게 첫째 내외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눈을 떴습니다. 여보, 그냥 우리가 내자. 괜히 더 말했다가는 분란만 생길 것 같아. 그래도 이게 맞는 건지 우리가 내는 건 괜찮아. 그런데 솔직히 열받잖아. 어떻게 자식이 되어서 부모 수술비를 안 내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지. 아직 도련님네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살림도 이제 막 시작한 참이고. 창호 결혼할 때 엄마가 우리랑 똑같이 지원해 주셨다고. 부족할 형편도 아닌데 왜 저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래도 괜히 어머님이 들으시면 마음 아파하실 거잖아. 내가 창호에게 한 번 더 얘기해 볼게. 정 안 되겠으면 우리가 그냥 내고 말자. 엄마는 모르시게 할 거야. 괜히 속상해 하실 테니까.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들려오는 첫째 아들과 수빈이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저는 둘째 아들 창호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제가 돈을 내려면 못 낼 형편도 아니지만 창호가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그간 창호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신경 쓸 일이 많아져서 예민해졌겠거니 이해하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창호의 태도는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이었고 그 생각에 다친 손보다 마음이 더 아려왔습니다. 나 내일 퇴원할란다. 이제 그만 가게도 나가봐야지. 어머님, 수술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퇴원하시려고요. 아직 절대 안 돼요. 회복 중에는 오직 회복에만 전념하셔야죠. 왜 가게 나가시겠다고 하세요? 혹시 요즘 가게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사장인데 직원들끼리만 두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잖니. 나가서 일 좀 챙겨야지.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가서 도울 테니까 어머니는 제발 걱정 말고 푹 쉬세요. 첫째야, 너가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냥 신경 쓰지 마라. 저 결혼하기 전에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요. 그때는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래요, 엄마. 이 사람 믿고 이번만큼은 정말 푹 쉬세요. 이제는 좀 쉬어도 될 때예요. 저는 더 이상 첫째 아들 부부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두 사람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너무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만큼 하루라도 빨리 회복해서 이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첫째 내외에게 제가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마음을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엄마, 이제 자주 병원 와서 치료만 받으시면 된다니까 얼른 가요. 그래, 얼른 나가고 싶구나. 병원비는 내 휴대폰에 카드 있으니까 그걸로 내라. 저희가 다 냈으니까 걱정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너희 자꾸 이러면 내가 더 불편하다.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하니? 어머니가 아프신데 저희가 이 정도도 못 해드리면 자식이 무슨 소용이에요? 어머님, 편하게 받으세요. 그래야 저희도 친정 부모님이 아프실 때 마음 편히 챙겨드릴 수 있잖아요. 너는 참 말도 예쁘게 한다. 미안해서 어쩌냐 그래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 알겠다. 그런 거 정말 신경 쓰실 것 없어요. 지금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얼른 집에 가셔서 푹 쉬는 거요. 퇴원하는 순간까지 첫째 아들 부부는 제 곁에서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상황을 곰곰이 되짚어보니 둘째 아들은 병원비를 보태지도 않았고 그 며느리는 얼굴조차 내비치지 않았더군요. 물론 병원비는 애초에 제가 부담할 생각이었기에 그 부분만으로는 크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째 부부와 둘째 부부의 모습이 자꾸 비교되다 보니 제 마음이 자연스럽게 첫째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저를 대신해 식당에 나가서 일을 도와주고
아들은 병원 치료를 받을 때마다 시간을 내서 저를 데리러 와주곤 했습니다. 두 사람 덕분에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죠. 마음 깊이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함이 계속 커졌습니다. 몸 상태는 차츰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수술 후 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제 마음이 의기소침해져 있었습니다. 회복은 하고 있지만 손을 볼 때마다 예전처럼 쓸 수 없을까봐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퇴원 후 몸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자 저는 평소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날도 거래하던 채소 가게에 들러 국밥집에 쓸 재료들을 사러 갔죠. 그런데 돈을 건네는 순간 채소 가게 사장이 제 손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손이 왜 이러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해보려 했지만 다른 사람 눈에도 제 손이 이렇게 이상해 보이는구나 싶어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저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며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나왔지만 가게로 돌아오는 내내 제 손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지, 이 손으로 계속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지 불안과 서글픔이 밀려와 퇴원 후 좋아지고 있던 마음이 다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난 뒤로 저는 점점 외출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집 밖에 나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 눈에 제 손이 어떻게 비칠지 신경 쓰여서 아예 나서기가 겁이 나더군요. 어쩌다 한번 가족들과 외식을 하러 나가더라도 누군가 제 손을 볼까봐 불안해서 식사 내내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기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시선이 느껴지면 얼른 움츠리게 되고 마음속으로는 누가 뭐라 할까봐 조마조마하기만 했죠. 예전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같이 제게 부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 모시고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해. 갑자기 무슨 여행? 우리 엄마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요즘 어머님 모습 못 봤어? 손 때문에 얼마나 눈치를 많이 보시는지 여행 가서 바람이라도 쐬어드려야지. 기분 전환하시면 기운도 좀 차리시지 않겠어? 그런가? 엄마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한번 여쭤나 보자. 아니야, 여쭤보지 말고 그냥 가자고 해. 기분 전환하시면 어머님도 훨씬 나아지실 거야. 그럼 창원애하고도 상의해서 일정 한번 맞춰보자. 안 그래도 곧 엄마 생신이잖아. 이번엔 좀 특별하게 그동안 못 해드린 걸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첫째 아들 부부는 요즘 들어 제가 부쩍 기운이 없고 집에만 있으려 하니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마침 제 생일도 다가오고 있으니 이참에 가족 여행을 가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나 봅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내외에게도 똑같이 제안하며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어딘가로 떠나자고 했습니다. 다 같이 떠나는 여행이라면 저도 기운을 좀 차리고 오랜만에 밝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눈치였죠. 창호야, 잘 지내니? 엄마 요즘 기운 없으시잖아. 우리 돈 모아서 가족 여행이라도 다녀오자. 갑자기 여행? 근데 왜 기운이 없으신데? 아무래도 손이 그렇게 되신 이후로 좀 의기소침해지신 것 같아.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자꾸 손보고 놀라니까 그게 많이 신경 쓰이시나 보더라고. 뭐하러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셔? 넌 또 말을 왜 그렇게 해?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경 쓰이실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언제 갈 건데?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10월 연휴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재수 씨랑 너도 그때에 맞춰서 휴가 낼 수 있는지 확인해봐. 그래, 알겠어. 정해지면 연락 줘. 처음에 첫째 아들이 가족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을 때 둘째 부부도 함께 하겠다고 해서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가족 행사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던 창호가 어쩐 일인지 이번엔 첫째의 이야기를 순순히 들어줬다고 하더군요. 창규 말로는 창호가 특별한 불만 없이 함께 하겠다고 해서 저도 내심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떠나는 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더군요. 사실 그동안 두 형제가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 마음 한편이 늘 무거웠는데 이렇게 다 같이 여행을 가기로 한 걸 보니 둘 사이가 꼭 그렇게 나빠진 것만은 아니구나 싶어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엄마, 전데요.
형이 10월 중순에 여행 가자고 하던데요. 그래, 네 형이 그러자고 하더라. 근데 저희는 그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는 거냐? 굳이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저희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요. 아무튼 날짜를 좀 다른 날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첫째네는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던데 내가 형에게 직접 말해보면 안 되겠니? 엄마가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형이랑 대화가 잘 됐으면 엄마한테 전화까지 했겠어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형이 귀담아 듣기는 했나요? 에휴, 알겠다. 그럼 내가 날짜를 다시 한번 조정해 보자고 이야기해 볼게. 요즘 부쩍 짜증스러워진 창호의 말투에도 저는 크게 잔소리할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약을 먹고 집에만 있다 보니 기운이 떨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몸이 회복되기는커녕 자꾸만 의기소침해지니 평소처럼 둘째에게 따끔하게 말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니 웬만하면 창호와 잘 맞춰서 다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도 쐬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조금은 기운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들었거든요. 첫째야, 창규가 전화를 안 받아서 너한테 한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창호가 10월 중순에는 시간이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너희 쪽에서만 괜찮다면 다른 날로 옮길 수 있을까 해서. 지금까지 남편이 휴가를 많이 써서 그 연휴가 아니면 저희도 시간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도 도련님이랑 다시 한번 통화해보고 일정 조율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래, 고맙다. 창원에도 뭔가 일정이 있는가 보더라. 그래요? 전에 물었을 때는 괜찮다고 하셨었는데. 일단 도련님이랑 다시 얘기해보고 만약 안 되면 우리끼리라도 다녀오면 되죠 뭐. 그래도 가족 여행인데 다 같이 가면 좋잖아. 다 같이 있어야 더 의미 있지 않겠니? 어머님 죄송해요. 잠시 제가 저희만 생각했어요. 도련님과 잘 이야기 나눠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다들 바쁘니 시간을 맞추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고만 여겼습니다. 가족 여행이란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구나 싶었죠. 그런데 며칠 후 첫째가 크게 화를 내며 여행 계획을 모두 바꾸겠다고 하면서 속상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끼리 가요. 왜 그러니? 창호와 통화한 거야? 무슨 일이 있다고는 하는데 캠으로도 말도 안 해주네요. 그냥 지가 안 가고 싶은가 보죠.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니? 자기네들도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걸 거야. 아무튼 앞으로 그 자식이랑 같이 여행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 이번에는 우리끼리 다녀오자. 그래도 너무 화내지는 마라. 아웅다웅해도 하나뿐인 동생 아니겠니? 알겠어요, 엄마. 결국 첫째와 둘째 사이의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둘이 다시 의견 차이로 다툰 듯 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나서서 중재할 기운도 나지 않더군요. 물론 처음 계획처럼 온 가족이 다 함께 여행을 가지 못하는 건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첫째 내외와 손주들까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밝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란 기대에 서운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설렘이 더 컸습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 동남아 쪽으로 가보는 건 어떠니? 물가도 저렴하다고 하던데. 좋죠. 저희도 아직 동남아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럼 비용은 내가 낼 테니 너희가 좀 알아봐라. 엄마가 왜 그러세요? 이번 여행은 저희가 가자고 했던 거잖아요. 너희들 지금까지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니? 내가 이번에라도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니 이번만큼은 나도 신세진 걸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돈이 조금 더 들어도 상관없으니 다른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고 우리 가족끼리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걸로 알아봐줘. 네, 애들도 있으니까 가족끼리만 지낼 수 있는 게 좋죠. 제가 알아보고 예약할게요. 여행 경비가 얼마나 들지 몰랐지만 저는 첫째 며느리에게 넉넉히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뭘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하며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애초에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죠. 제가 아파서 치료를 받고 쉴 때 첫째 아들 부부가 저를 살뜰히 챙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제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내외가 함께하지 못한 건 아쉽긴 했지만 오히려 첫째 내외와 손주들 덕분에 여행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끼리만 다닐 수 있는 가족 패키지로 일정을 짰고 출발할 날이 가까워질수록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해외여행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막상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자 저는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색다른 거리와 사람들, 생경한 공기가 어찌나 설레게 하던지 그동안에 의기소침했던 마음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나오니 좋긴 좋다. 그동안 이런 세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네.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일 그만하시고 이렇게 놀러도 다니시면서 좀 쉬세요. 힘 닿는 데까지 평생 벌어서 너희한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고 가야지. 그게 내 소원이다. 엄마, 제 소원은 엄마가 단 한 번이라도 진짜 엄마 인생을 살아보시는 거예요. 다 늙어서 무슨. 난 이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만 봐도 좋아.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행복이야. 이번에 잠시 놀러 나온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앞으로는 자주 같이 다녀요. 그래, 나도 조금이라도 기운 있을 때 너희들과 이렇게 같이 다니면 좋지. 앞으로 자주 함께하자. 바다 너머로 저물어가는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저는 첫째 아들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사진이 없어도 오늘 이 기분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함께 한 이 여행이 마치 선물처럼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아 오래오래 남을 것 같았거든요.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여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웃고 떠들며 첫째 아들 부부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준 뒤에야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자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쳐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있던 제가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 누려도 되나 싶은 마음과 함께 지친 몸을 이끌고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보니 몇 통의 부재 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둘째 아들 창호였습니다. 이 녀석이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했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얼른 몸을 일으켜 정신을 가다듬고는 둘째 아들 창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호냐? 전화 들어와 있길래 했다. 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여행 다녀오신 뒤로 소식이 없으셔서요. 안 그래도 어제 밤늦게 도착했어. 아주 잘 놀다 왔어. 그렇구나. 형이 맛있는 거 많이 사드렸죠? 이번엔 여행사 끼고 가서 거기서 일정도 다 챙겨주고 먹을 것도 다 준비해 주더라. 덕분에 편하고 좋았어.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들었어요? 글쎄, 네 형이 다 알아서 해서 나는 그냥 돈만 줬어. 제가 말을 건넨 뒤 창호는 한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록 소리가 들리지 않자 저는 혹시 전화가 끊어졌나 싶어 휴대폰을 몇 번이고 두드려 보았습니다. 창호야, 내 말 안 들리니? 아니요, 들려요. 그냥 생각 좀 하느라 그랬어요. 근데 여행 경비는 형이 내는 거 아니었어요? 수술비도 너희 형이 다 냈고 가게 일도 첫째가 도와주고 있어서 내가 여행 경비를 보태줬어. 여행 경비를요? 형에게 얼마 주셨는데요? 갑자기 그건 왜 궁금한 거냐? 제 말은 형네가 여행 가자고 했으면서 그걸 왜 엄마한테 부담시키냐는 거예요. 원래는 네 형이 내려고 했지. 근데 내가 그동안 너무 고마워서 그랬지. 그런데 너는 갑자기 전화해서 그런 건 왜 따지는 거냐? 창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저도 슬슬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힘들게 벌어놓은 돈으로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온 것뿐인데 마치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변명해야 한다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여행에 참석하지도 않았던 둘째가 왜 이렇게 따지고 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게 뭐가 문제인지 창호의 태도가 점점 못마땅해지더군요. 형도 참 웃기네? 저번에 나한테 같이 가자고 했을 때는 자기랑 나랑 돈 모아서 가자고 하더니 이번에는 엄마한테 부담을 다 떠넘기고. 너 형이 원래는 다 부담하겠다 했다고 몇 번을 말하니?
근데 그걸 내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저 빠지니까 엄마가 낸다고 하는 걸 형이 말리지도 않았잖아요. 내가 갔으면 어떻게든 엄마가 못 내게 했을걸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너희 형이랑 형수가 얼마나 나 때문에 고생했는지 내가 몰라서 이러니. 수술비부터 가게 일까지 다 챙기고 있는데. 어이가 없네? 엄마는 도대체 왜 그렇게 형만 챙기세요? 나는 뭐, 자식도 아닌가요? 뭔 얘기가 왜 거기까지 가? 내가 여행 온다고 해도 나는 내가 냈을 거다. 처음부터 내가 내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일정 안 된다고 한 건 너 아니었니? 그건 모르는 일이죠. 엄마가 늘 형만 챙기고 그러시니까 내가 엄마 말을 어떻게 믿어요? 언제나 형 편이잖아요. 저는 뭐라 대답할 틈도 없이 쏟아지는 창호의 따지는 말에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분명 가족들과 즐겁게 여행을 다녀온 건데 왜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창호 자신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먼저 못을 박아놓고도 마치 제가 일부러 뺀 것처럼 따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내 형이랑 형수가 내가 다친 동안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알잖니? 그게 고마워서 그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서 그런 거다. 그 말씀 자체가 저한테는 부담이에요. 지금 엄마가 하시는 말들이 결국 저한테도 똑같이 효도를 강요하는 것처럼 들린다고요. 그게 대체 뭔 소리니? 내가 너한테 효도하라고 강요라도 했다는 거냐? 난 그저 나한테 잘해준 자식한테 내 나름의 성의를 표현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안 하면 안 준다는 말로 들린다고요. 엄마나 형이나 똑같네요. 참, 너무하시네요. 내가 너무하다고? 대체 뭐가 너무하니? 진짜 너무하는 건 너다, 창호야. 부모 마음을 이렇게 곡해하고 자기 편한 대로만 해석하는 건 내가 아니고 누구냐? 감정의 골이 깊어진 저는 결국 창호의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더 하려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들어줄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제 아들이 맞나 싶을 만큼 낯설게 느껴지는 창호의 모습에 순간적으로 참 서글퍼지더군요. 한참을 가만히 앉자 마음을 가라앉힌 뒤 저는 첫째 아들 창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런 건 아닌데 혹시 창호한테서 연락 없었니? 아니요, 연락 없었어요. 왜요? 창호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지금 전화 들어오네요. 뭐? 그 전화 받지 말아라. 내가 직접 통화할게.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일단 전화는 받지 마라. 부탁이다. 알겠어요, 엄마.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인지 꼭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 해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 내가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조금만 기다려주렴. 저는 첫째에게 전화를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뒤 한숨을 내쉬며 다시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화가 난 건지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방금 네 형과 통화 중이었다. 제가 몇 마디 했다고 그걸 그새 형한테 가서 말한 거예요. 네 형이랑은 별말 안 했어. 내가 너와 이야기가 끝난 것 같지 않아서 너 전화 받지 말라고 한 거다. 정말 저한테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누굴 바보로 아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르게 대하시는 거 차별인 거 아세요? 창호야, 이제 좀 그만해라. 나는 단 한 번도 너희를 차별하며 키운 적 없어. 저 오늘 회사 끝나고 엄마 집으로 갈 테니까 형도 부르세요. 형수님도요. 너 정말 무슨 문제 있냐?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야? 그냥 엄마랑 형한테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요. 엄마는 그냥 형 불러 두시라고요. 알겠다, 알겠으니까 일단 이만 끊자. 둘째 아들과 더 통화를 하다가는 저도 모르게 화를 낼 것 같아 저는 서둘러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결연한 태도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첫째네는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둘이 만나면 또 싸움받게 되지 않을 게 뻔하니 일단은 저 혼자 창호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이 초조해져서 저는 시계를 보며 자꾸만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 후 저녁이 조금 안 된 시간에 창호가 아내와 함께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뵙네요. 근데 왜 엄마만 계세요? 형은요? 내가 형한테는 말 안 했다. 너가 자꾸 이상하게 구니까 무슨 일인지 내가 먼저 알아야겠다 싶어서. 엄마는 진짜 왜 이렇게 형만 싸고 도세요? 제가 그게 화가 나는 거 정말 모르시겠어요. 가타부타 말하지 말고 지금 무슨 얘긴지 나한테 먼저 말해. 그 다음에 너희 형한테 전화하든가 말든가 내가 결정할 테니까. 거실에 마주 앉은 저와 창호 부부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호의 아내는 제가 치료받는 동안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동안 겨우 한 번 안부 전화를 해온 게 전부였죠. 제 손이 다친 이후로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생각하며 저는 모든 걸 속으로 조용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엄마, 왜 저희 없는데 굳이 여행 경비를 다 대주셨어요? 그래, 너희도 사정이 있어서 못 온 건 알지만 내가 다친 이후로 기운이 없던 차에 내 형이 엄마 기분 풀어주자고 여행 가자 한 거야. 그 마음이 기특하고 그동안 신세진 것도 갚을 겸 내가 경비를 낸 거고. 내 마음인데 내가 내 돈으로 그 정도도 못 해주니. 엄마, 저희도 없는데 다음번에 그런 거 해주셔도 되잖아요. 이번엔 그냥 형이 내고 다녀오셨으면 어땠어요? 내가 몇 번을 말하니? 내 형이 수술비도 다 냈고 내 형수는 매일 가게에 나와서 주방일도 하고 있단다. 그만큼 나한테 고생을 많이 해주고 있어. 그런데 내가 내 돈으로 그 정도 해주는 것도 못 참겠니? 저도 결국 매섭게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내심 조심스레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는데 막상 입을 떼고 난이 쌓였던 서운함이 터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 예상보다 강하게 다그친 탓인지 창호와 그의 아내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그것도 아무 상관도 없는 일로 둘째한테 이런 잔소리를 들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호와 그의 아내는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듣고도 미안해하거나 물러서는 기색 하나 없이 여전히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제 말을 받아치기만 했습니다. 그냥 이번에는 형이 낸다고 했으니까 형이 부담하고 다녀오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도 시간 맞춰서 가족 다 같이 여행 갈 때 그때 엄마가 경비를 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누구도 기분 상할 일 없고요. 뭐가 좋다는 거니? 그건 그냥 너희 생각일 뿐 아니냐? 어머님, 남편 말은 가족이 다 같이 여행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거죠. 우리도 그걸 바라는 거고요. 저희 빼고 가는 게 더 좋다는 뜻이세요? 이렇게 돈 문제로 감정 상하다 보면 앞으로 가족 여행이 제대로 되겠어요. 왜 못 가겠냐? 너희가 사이좋게 여행 가자고 하면 내가 부담해서 100번이라도 같이 가줄 수 있는 게 여행이야. 근데 너희가 왜 이렇게 이걸 꼬아서 듣는지 모르겠구나. 저와 창호 사이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처음엔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지만 쌓였던 서운함과 오해가 풀리기는커녕 서로에게 나를 세우는 말들만 오가면서 싸움이 격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다투고 있었기에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김창호, 너 정말 미쳤어? 엄마한테 그게 대체 무슨 말버릇이야? 성큼성큼 걸어 들어온 첫째 아들 창규가 거실에 들어서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참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하던 중이라 저도 창호 부부도 첫째가 들어오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모두가 화들짝 놀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창규의 날카로운 눈빛이 거실을 가로지르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제야 저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져버린 게 아차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창규야, 오지 말라니까 왜 왔어? 그냥 느낌이 안 좋아서 왔어요. 걱정이 되어서요. 어디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급히 들어왔는데 도련님 와 계셨네요? 첫째 며느리가 밝게 인사했지만 창호는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그 무례한 모습에 창규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한마디 하려 했지만 첫째 며느리가 얼른 그의 팔을 붙잡아 제지했습니다. 싸우는 소리가 들리던데 무슨 얘기 중이셨어요? 내가 낮에 엄마랑 통화하면서 오늘 저녁에 형이랑 형수님도 부르라고 했어? 나는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었는데. 봐, 엄마가 또 형 챙기느라 그랬겠지? 그래서 결국 또 나만 나쁜 놈이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왜 저 안 부르셨어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게 다 서로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번에 여행 다녀온 거 엄마가 경비 다 내셨다면서? 그랬지. 내가 일부 부담하긴 했는데 엄마가 많이 내셨지. 형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얌체같이 굴 수가 있어? 내가 여행 못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내신다는 거 덥석 따라갔다 오냐?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같이 오지 그랬냐? 내가 못 온다고 한 거잖아.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갔겠어? 나도 사정이 있으니까 못 간 거 아니야? 그래, 사정이 있었겠지. 대체 그 잘난 사정이 뭔지 한번 들어보자. 내가 그걸 왜 형한테 말해야 하는데? 뭐 숨기는 게 있어서 말을 못 하는 거냐? 숨기긴 뭘 숨겨? 내가 지금 무슨 죄인이라도 돼? 그럼 왜 못 가겠다고 했는지 얘기를 해봐. 이렇게 노발대발 따지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이야. 이렇게 일하느라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만 빼고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고 하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 그래요, 아주버님. 저희도 일부러 빠지고 싶어서 안 간 게 아니에요. 둘째 며느리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자 창호는 기가 살았는지 한층 더 당당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마치 자신이 옳다는 듯이 목소리까지 높아졌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첫째 며느리의 얼굴이 어쩐지 굳어지더군요. 아무 말 없이 둘째와 둘째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사실 어머님, 도련님 부부가 올린 사진을 봤어요. 저희가 가족 여행 갔던 그 시기에 둘이서 유럽 여행을 다녀왔더라고요. 첫째 며느리의 말에 거실 아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둘째 부부는 눈이 동그래져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창호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고 둘째 며느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창호야, 정말이니? 우리가 여행 갈 때 너희 둘이 유럽에 다녀온 거야? 엄마, 그거 저번에 여행 갔을 때 찍은 거예요. 형님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가족 간에 괜히 분란을 만드세요? 이상하네요. 동서가 찍어서 올린 호텔 로비 사진에 날짜가 있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형님, 그만하세요. 유럽은 결혼 전에 간 건데 왜 안 믿으세요? 형수님, 저를 꼭 그렇게 나쁜 놈으로 만드셔야 하겠습니까? 여보, 그런 걸 알았으면 지금까지 왜 이야기를 안 했어? 당신 마음 상할까봐 그냥 내가 혼자 알고 넘어가려고 했어. 어머님도 기분 나빠하실 것 같고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은 거야.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첫째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창호의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당황한 듯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형, 그만해.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사실은 확인해야지. 가족끼리 오해가 쌓이면 안 되잖아. 여보, 아무리 확인해도 안 나올 거야. 동서 계정이 여러 개거든. 사실 예전에 동서가 라이브 방송하는 걸 우연히 봤는데 혹시 몰라서 그때 저장해뒀어. 첫째 며느리는 조용히 핸드폰을 열어 저장해 둔 사진을 찾아 모두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사진 한쪽에는 우리가 가족 여행을 출발했던 날짜가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둘째 부부가 유럽에 있었다는 증거가 분명하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뭐, 회사 일이 바빴다고. 어쩐지 그때부터 뭔가 숨기는 것 같더라. 재수 씨도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니가 병원에 계셨던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가족끼리 함께 가는 여행의 얼굴 한번 비추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둘째 며느리는 당황한 듯 눈길을 피하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우리도 그간 스트레스 풀려고 여행 좀 간 게 그리 잘못이야. 너는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냐? 왜 가족여행을 같이 안 갔다고 대역죄인이 되어야 하는 건데? 넌 진짜 모르는 거냐?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냐? 뭘?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진짜 어떻게 너 같은 애가 내 동생일 수가 있냐? 내가 지금까지 해온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가족을 생각하지 않은 건지 전혀 감이 안 오냐? 엄마 수술비 그거 조금이라도 나눠서 내자고 할 때 돈 없어서 못 낸다 그랬잖아. 내가 이제 돈 쓰는 것까지 형한테 일일이 다 보고해야 돼? 그게 지금 내가 할 소리니? 어머니 수술비 나눠서 내자고 했을 때는 형편이 안 된다며? 그러면서 정작 너는 비싼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니가 가족 여행 경비 낸 걸로 이렇게 따지는 게 말이 되니?
그 유럽 여행은 미리 계획된 거였고,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다녀온 거야. 내 돈으로 어디 여행을 가든 그게 왜 형한테 문제가 되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둘째 며느리도 불편한 기색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사정도 있으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수술비는 저희도 신경 쓴 부분이 있지만 상황이 안 돼서 못 도운 건데. 그럼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셨을 때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안부를 묻거나 정말 바빠서 못 왔으면 연락이라도 해주는 게 도리 아닌가요? 창규야, 그만해. 이제 됐다.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됐다. 이쯤에서 그만하자. 첫째 아가, 나 병원에 있을 때 간호하느라 고생했던 날짜 세워서 알려다오. 하루에 100만 원씩 쳐서 갚을게. 내가 한 만큼, 그 정성만큼 내가 보답할 테니. 그리고 창호야, 내가 부담했던 여행비가 얼마나 되는지 나한테 알려줘라. 내가 10배로 갚아줄게. 덕분에 이번 여행에서 내가 얼마나 큰 위안을 얻었는지 모른다. 그 보답을 하고 싶구나. 참, 병원비 얘기가 남았지? 그건 이렇게 하자. 내가 이 국밥집을 너희한테 물려주는 걸로 할게. 어미가 아프고 힘들 때 정성을 다해 곁을 지켜주는 게 진정한 자식이고, 그런 자식에게 다 물려주는 게 부모 아니겠니? 그런데 창호야, 그리고 둘째 아가. 저는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은 나한테 뭘 해줬니? 내가 다 갚으려고 하니까 하나하나 말해다오. 나 돈 많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 내가 원한다면 내가 받은 걸 다 갚아줄게. 그러니 내가 받은 게 있다면 이제 솔직히 말해보렴. 엄마, 차별받은 건 저라고요. 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감 능력 없으세요? 너는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내가 해준 것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오히려 내 형한테는 더 못해줬어. 이게 현실이야. 어머님, 그동안 제가 좀 무뚝뚝하게 해서 마음 상하신 거 알아요.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난 서운한 적 없어. 꼭 고부 사이가 가깝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니? 이번 여행은 제가 하도 졸라서 다녀온 거예요. 이 사람한텐 잘못 없어요. 너희 여행 다녀온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그래? 난 전혀 신경 안 써. 에이, 왜 그러세요? 많이 서운하셨죠? 앞으로는 저희가 더 신경 쓸게요. 나는 너희 손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있어. 너희가 잘하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엄마, 자식이 좀 서운하다고 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틀린 게 뭐가 있겠니? 너 말대로 누구에게 뭘 해줬는지 생각해보니까 내 형한테 덜 해준 게 맞더라. 그래서 이제라도 해주겠다는 거야. 지금 저 괘씸해서 이러시는 거잖아요. 아니야. 너 어렸을 때 예쁜 짓 하는 거 다 봤으니까 지금은 아무 기대도 없어. 너를 괘씸하게 여기고 말고 할 가치도 없다는 말이야. 제가요, 마음만 먹으면 형보다 훨씬 더 잘할 자신 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앞으로 한번 잘해봐라. 내가 진정으로 감동을 받을 만큼 내가 정성을 다한다면 너도 내 형처럼 내가 충분히 보상해줄게. 돈이든 뭐든 너희가 바라는 대로. 제 말에 창호와 둘째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날 이후로 둘째 내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자주 집에 찾아오면서 선물도 사오고 아양도 떨더군요. 평소 무뚝뚝하던 창호가 살갑게 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그들의 겉모습에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선물과 행동 하나하나를 곱씹어보며 제 자신이 정말 감동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값을 치르기 시작했죠. 만약 선물과 방문이 진심에서 나온 거라 느껴지면 선물값 이상으로 보답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을 때 제가 진심으로 기뻤다면 그 2배, 3배 값을 쳐서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거치레로 대충 사온 게 느껴질 때는 그 선물값만 딱 계산해서 돌려주곤 했죠. 처음에는 둘째 부부가 그 보상에 신이 나서 더 자주 찾아오고 더 큰 선물을 들고 오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태도에 약간씩 실망하는 기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행동에 진정으로 감동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마다 보상이 줄어들자 둘째 내외도 점차 불편해하는 듯했죠. 그리고 저는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둘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창호야,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나 좀 데려다 주고 치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까지 데려와 주면 안 되겠니? 그날 하루 수고비로 100만 원 줄게. 처음엔 창호도 흔쾌히 승낙하더군요. 몇 번은 그 약속대로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까지 바래다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그렇게 시간을 쓰고 나니 창호의 얼굴에 미묘한 피로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듣자 하니 병원에 데려다 줄 때마다 직장에 휴가를 내야 해서 상사와 마찰이 생긴 모양이더군요.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이는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 둘째 부부의 발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선물을 들고 와서 아양을 떨던 모습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몇 주 간격으로 오던 것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거의 찾아오지 않게 되었죠. 결국 그들은 지쳐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둘째를 대하는 법을 나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애가 움직이게 하는 건 결국 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마음이 한편으로 씁쓸하면서도 덤덤해지더군요. 둘째가 원하는 건 진심 어린 가족의 정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문득 스스로에게 되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내게 돈이 없었더라면 그 아이는 내 병문안조차 와주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한없이 허전해졌습니다. 가족에게 진심을 바라는 게 욕심이었을까요? 나라는 사람은 이제 그저 돈으로 평가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조언을 구해도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선택들이 과연 옳았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부디 현명한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시길 바라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